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안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관련 규제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 113 대책 이후 확연하게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한 번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분양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장계영 회장 모시고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그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네. 그 예년에 비해서 예년 최근 한 5년간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가 지난달 10월 달에 증가 규모가 7조 6천억 원입니다. 네. 과거 5년의 평균 4조 원에 비해서 약 50%가 증가하는 상태로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마련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 공고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금융기관, 이게 1금융기관, 2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잔금 대출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그다음에 이자를 갚을 때는 처음부터 나누어서 갚을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지금까지 없었던 잔금 대출에 대해 있어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여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소득을 증빙하거나 아니면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상호 금융을 주로 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 금융, 그다음에 새마을 금고 이와 같은 제2금융권은 차주, 그러니까 대출자의 특성이 일반은행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래서 이들에 맞는 맞춤형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 4분기까지 마련하라. 그래서 이러한 제2금융권도 처음부터 빚을 갚아가는 구조로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가 지금까지는 DCR이라고 그 대출에 따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총체적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 DSR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DCR은 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그 대출의 이자가 소득에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느냐. 근데 이번에 총체적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은 모든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카드 대출, 네. 사업자 대출, 이러한 대출의 원리금의 상환 능력,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진형 상환 능력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과도한 DSR이 과도한 차주에게는 소득 수준을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채무 조정을 권유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추가적으로 체크해서 부실 관리를 사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경우인데요. 네.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거나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추가 보완 조치의 내용입니다. 네, 후속 조치를 총 4가지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이 되기 이전에 그 잔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여기에 재미있습니다. 그 내년 1월 이후에 분양 공고하는 경우에는 잔금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분양권 시장이 상당히 이슈되고 있는 분양권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사업지, 그 지역의 분양권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거래의 차별화가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공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단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리의 고정 이율과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자 전용 잔금대출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마련한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 계획은 있지만 네. 이율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DTI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전에 분양 공고한 입주권 거래자나 그다음에 기분양자들은 보금자리존의 대상 기준과 그러한 자세한 소득 수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거 날짜에 따라서 꼼꼼히 따져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단 대출에 있어서도 상환 능력이 좀 있을 때 그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자.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 큰 돈, 내 돈 계약금 10%만 있으면 네.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되잖아요. 기존의 시스템이 청약에 따른 분양 대금의 납부 형태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네. 중도금 60%, 나머지 30%가 잔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중도금 60%에 한 10% 정도를 더해서 70%를 잔금으로 놔두고 네. 30%만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자라든가 실수요자가 아닌 분들이 자기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청약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네. 대외 환경이 불안하거나 특히 미국 트럼프에 대한 당선 이런 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소득 수준이 받쳐주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뭐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은행 대출을 통한 청약은 나중에 하우스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예. 안정적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승 국면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약 4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이 들어서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로 이상이 돼야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은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이와 같은 전세 보증금을 통하여 네.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단 대출에 대한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개인 대출을 규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나 타격이 더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준공 이후에 중도금은 집단 대출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잔금은 개인 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 돈이 없는 분들이 제2금융권에서 계약금 이후에 나머지 한 80%, 90%를 무리한 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추가 보완 대책은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거치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가 거치 없는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이 강화된다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하락된다면 주변으로 전이되는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 저축이나 정부의 각종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내 집 기회 마련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책도 자주 또 후속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많이 바뀌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 뭐 1월 1일을 또 기점으로 바뀌는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